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권시장, 살펴볼게요. 네, 우선 미국 증권시황. 나스닥은 0.18로 살짝 상승했죠. 근데 너셀이 마이너스 0.37, S&P 500이 마이너스 0.05, 다우가 마이너스 0.02. 약간 약보합 정도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상승한 종목 개수가 1437개, 하락 종목 개수가 1660개죠. 그래도 여전히 오늘도 약간 하락 종목 수가 더 많긴 하네요. 그리고 유럽 증시도 좀 약간 빠졌죠. 스톡스가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스톡스 마이너스 0.2 하나. 이탈리아 MLB 지수가 마이너스 0.64. 독일의 닥스 지수가 마이너스 0.20. 살짝. 그래서 뭐 오늘은 이 시황 자체가 크게 빠진 건 아니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좀 이어지는 증권 시황의 큰 이슈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어제 말씀드렸던 거 있죠. 국채 수익률이 상승한 거, 국제금리가 상승한 거. 근데 그것은 이제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도 있고 이거 말고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해서 이거 올려드렸어요. 국채금리 상승과 부채 증가 사이의 상관관계, 미국 대선을 앞둔 공공부채 문제, 그 다음에 민스키 모멘트, 자산 가격이 갑작스럽게 급락하는 순간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다들 보셨나요? 이거는 이제 돈가치 TV 유튜브 블로그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뭐 이런 방송 자료는 거의 대부분 여기 블로그에다 업로드 해드리고 있어요. 누구나가 가셔가지고 보실 수 있는 블로그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어제 이어서 국제금리 상승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긴 하죠. 네, 오늘 국제금리가 4.2% 돌파했죠. 그래서 이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금리 상황은 미국 대선 전까지 유지될 전망이라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번 볼까요? 뭐 다들 알고 계시는데 근데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는 체크는 해드려야 되는 거야. 우선은 뭐 미국 증권 시황부터 지수부터 좀 챙겨서 이야기 될까요? 너무 또 깊게 들어가면은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근데 미국의 증권 시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좀 확대해 드릴게요. 보이시죠? 이제 다우가 이렇게 뚜루룩 내려왔어요. S&P 500도 살짝 내려왔죠. 근데 이게 나스닥이 그나마 약간 올라가긴 했는데 나스닥이 이어서 이게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모양새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윗꼬리가 계속 있어서 저항대가 있다는 거죠. 매도세가 있다는 얘기고. 근데 너셀 지수는 올라가려다 뿅 빠졌어. 시황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많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금리 인하 전망에도 불구하고 4.2%를 넘어섰다라는 소식.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금리 인하의 수혜 섹터였던 이제 주택 쪽이 부동산 쪽이 좀 빠졌다는 얘기죠. 네. 3% 이상 하락을 했다. 소식. 그 다음에 이번 주 기업 수익 보고서 테슬라, 코카콜라, 허니웰 이건 이제 내일인가요? 테슬라는? 내일이죠. 실적 발표 결과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영상 올려줬죠. 제너럴 모터스. 이거 제너럴 모터스 엄청 날라갔다는데. 제너럴 모터스는 3분기 실적이 월가의 기대치를 넘어섰고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는 약 10% 상승했다는 소식. 살짝 볼까요? 그래도 이게 또 눈으로 봐야지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따라라라라. 제너럴 모터스 날아오바. 오. 거의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 갔네요. 그쵸? 55달러를 제시했었는데
네, 54.17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퍼펙트하게 제가 예상했던 대로 올라갔어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이거는 제가 영상 올려드렸어요. 링크도 걸어드렸고, 링크는 여기다 걸어드렸고, 원래 원본은 이제 여기 있죠. 해외 주식 섹션. 제너럴 모터. 이거 제가 예상한 대로 올라갔어요. 이거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영상 보시면 아실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차피 약 20여 분짜리 영상이 있으니까 뭐 지금 증권 시험 방송이니까 굳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뭐 GM 이거에 대한 실적은 좋게 나왔어요. 요 정도만 이야기할게요. 그래 그 버라이존 예상치에 못 미치는 실적 발표를 해가지고 5% 하락했다는 거고, 로키드 마틴도 하락을 했다고 하네요. 분기 매출이 기대치에 못 미쳐가지고. 그 다음에 요 정도가 이제 미국 증권 가장 중요했던 게 이거였죠.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제너럴 모터스의 실적이 좋게 나와가지고 날라갔다는 거, 10% 정도 가까이 날라갔다는 거. 그 다음에 10년물 채권금리가 4.2% 찍었다는 거. 그 채권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채권금리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이제 한국의 증권 시황, 그래도 또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의 증권 시황을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네, 어제 코스피가 마이너스 1.31%, 코스닥이 마이너스, 어우씨, 많이 빠졌다, 야. 여기 많이 빠졌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거 거의 폭락이야. 이거 뭐야, 이거. 어우씨.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코스피거든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어우씨, 내려 꽂아버렸네. 이거 종가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31%지. 이거, 어우, 밑꼬리까지 합하면, 와, 진짜 많이 빠졌네. 코스닥은 뭐 2%, 야, 코스닥 뭐냐? 코스닥은 뭐 3%, 거의 3% 빠졌네. 와. 그래서 어제 상승한 종목 개수가 400여 개, 하락 종목 개수가 2000여 개. 어우씨. 어제는 폭락장이었네. 어마어마 무시했네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또 방송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이거였죠. 하락 삼각형. 그치. 하락 3 하락 삼각형이라 써야 되나? 삼각형. 그치. 이 패턴. 요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 그치. 지금 이게 코스닥이 하락 삼각형 패턴이라고. 그치. 그래서 약하다고 했잖아. 그나마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올라갔어야 되는 건데 올라가지 못하고 아랫단에서 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다가 그냥 내려 꽂아버렸어. 아이고 참 한국은 진짜 이야기할 수가 없네요. 도대체 이 나라는 진짜 이야기할 수 없는 수준이라서. 여하튼 간에 뭐 저가 돼서 말씀드렸으니까 뭐 또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한국은 처참했다. 뭐 이제 갖다다 붙이는 게 이거였죠. 미국 국채 금리 상승과 위험자산 회피. 원달러 환율은 1380원까지 올라왔네요. 왜 이렇게 한국은 엉망진창일까요? 진짜 엉망진창 와장창. 아우 진짜 이렇게 해도 이야기해야지 뭔가 속이 풀릴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 안 하면 너무 답답해가지고 속이 문드러질 것 같아. 하여튼 뭐 이게 빠지는 게 보게 되면은 참. 그러니까 외국인들 다 던진다 야. 내려 꽂아버려가지고. 근데 이게 아까 보셨다시피 한국 증권 시황에서 하락했던 원인 자체가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야, 한국은 진짜
회피 대상이죠. 회피 대상. 엄청나게 약한 회피 대상.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이 가장 크게 하락한 거죠, 이게. 거기다 코스닥은 진짜 야, 이거 뭐냐 도대체 코스닥은 야, 이게 뭐냐 진짜. 이거 난리도 아니네. 코스닥 이게 뭐야? 아니 마이너스 2.84%까지 빠졌어요. 이거 내린 롱바디 블랙헤드 나왔는데 어우씨. 야, 지수가 3% 가까이 빠지는 건 뭡니까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경우입니까? 와, 너무 황당한데. 아니, 그러니까 너무 취약하다, 너무. 취약하다, 너무 취약하네, 한국은. 와, 진짜 대책 없다.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은 이게 이제 하락 원인이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해가지고 위험자산 회피 심리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그 방송 타이틀의 제목에 어떻게 했냐면은 미국 국채금리 4.2% 돌파했다. 그리고 이 고금리 상황은 미국 대선 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 대선 전까지 하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10월에 넷째 주잖아. 근데 다섯째 주 있고. 그 다음에 또 11월 여기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당분간 뭐 한국 증시는 약세란 얘기네. 그쵸? 와, 어마어마하다 진짜. 이게 뭡니까 이게. 어우, 엉망진창 진짜. 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해도. 야, 근데 진짜 한국은 진짜 해도 너무 심하지 않아요? 이건 진짜. 이 나라 꼴이 이게 뭡니까? 엉망이네 진짜. 휴, 근데 이런 엉망 같은 일이 예,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당분간이라도. 그렇죠.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한국 시간으로 11월 6일에 있으니까. 지금 진행률은 65%까지 진행했죠. 앞으로 45%, 35%가 더 남아있으니까. 아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뭐, 미국 대선 전까지는 약세 기조를 이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쵸? 이 상태에서. 그쵸? 물론 내려오면 여기 또 지지 라인이긴 할 거예요. 지지하면 이제 반등 줄 거긴 한데, 반등 주어봤자 이렇게 하락삼각형 패턴이잖아. 그 약세라는 얘기죠, 결국은. 아이고, 참나, 이게. 난리도 아니네요, 한국은 진짜. 엉망이네, 진짜. 도저히 이거는 이거 뭐지? 한국은 도대체.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요새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지수 관점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여러 번 강조해드렸죠. 실적이 되는 회사. 예. 그러니까 돈을 버는 회사들. 지금은 그냥 모멘텀 관점으로만 접근해서 투자하는 건 되게 위험합니다. 특히 한국은. 왜? 위험 자산 회피. 위험한 나라잖아요. 위험한 나라.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모멘텀 투자가 어렵다니까. 아니, 어렵다는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죠. 뭐.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불가능하죠. 모멘텀 투자는. 그래서 여하튼간에 재무제표 반드시 체크하시고 그럼 한국 증권시장은 요 정도 이야기할게요. 뭐 떠들어대봤자 답도 안 나오는 나라 수준이라서 답이 없잖아요. 한국은 답이 없는 나라예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이야기할 주제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요거는 이제 약간 이제 중요한 주제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미국의 그 부채가 많이 상승해가지고 그래서 뭐 걱정이다. 근데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미국은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부채가 상승한다고 해가지고 문제될 거 없어요. 뭐 굳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뭐 신용평가 그건데 신용평가를 더 내릴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거 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분석해가지고 내가 인식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 우선은 이제 그 언론에서 떠들어댔던 게 그게 뭐냐면요. 대부분 한국 언론에서 떠들어댄 건 저거예요. 그 미국 언론에서 떠들어댄 것을 번역해가지고 그냥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미국 언론에 올라왔던 그 기사 보고서 미국의 뭐 부채가 어쩌다 저쩌다 막 떠들어대는 건데, 아니 그렇게 떠들어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르게 분석을 할 줄 알아야지. 뭐 번역하는 게 요새는 뭐 번역기 다 있는데 오히려 뭐 저기 원어민 분들보다 더 번역이 더 잘 되는데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부채가 그렇게 중요한 영역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거를 분석한 이유는 미국의 부채가 증가함으로 해서, 그리고 부채가 왜 증가하는지 그 요인하고 왜 증가함으로 해서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거를 분석하려고 보는 거지. 아니 미국이 부채가 많아지던 말던 미국이 뭐 망할 나라도 아니고 무슨 쓰잘데없는 소리야. 그냥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보면 됐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좀 가독성 있게 이것 좀 보이시죠? 이게 저거거든요. GDP 대비 미국의 그 부채 비율이에요.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봅시다. 그냥 확대해 볼까요? 네, 이게 GDP 제 얼굴을 여기다 이렇게 좀. 여기 연도가 써 있죠. 예, 그 2023년 1분기 때부터 해가지고 미국의 부채 비율이 증가하긴 했어요. 그러다가 올해는 좀 빠졌어요. 근데 여기서 증가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지.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 이거는 저거예요. 이게 그 부채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 부채거든요. 총 부채. 근데 총 부채란 것은 어차피 부채는 계속 증가죠. 그 나라의 그 GDP 규모가 커지잖아요. 나라의 GDP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부채가 증가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부자면은 더 그 부채 규모가 큰 거죠.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그 언론에서 들었던 것은 그거는 부채 규모예요. 규모라고요. 총 부채 규모. 이게 총 부채 규모예요. 당연히 부채는 증가하지. 그 안 증가합니까? 예, 그러니까는 증가하는데 그러면 그 증가하는 것이 어떤 거 대비 증가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겠어요? GDP 되겠죠. 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이 몇 프로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보시다시피 이때가 가장 부채 비율이 GDP 대비 가장 증가했었잖아. 그러다가 지금 빠졌잖아요. 아니 이렇게 하락했잖아. 그러다가 이제 이게 2023년 이후로 이렇게 요 정도 증가한 거잖아요. 요거야. 증가 비율이 요거밖에 안 돼요. 이게 뭐 부채 비율이 뭐 증가해? 그러면 이때 증가한 것을 뭐 어쩌라고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때가 몇 년도냐? 하여튼간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러니까 이거 갖고 그러니까 엉터리야 엉터리. 이거 갖고 당연히 부채 비율은 증가하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 자세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프레드 가가지고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여기보다도 더 많이 증가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여기가 가장 많이 증가했네. 증가율이. 증가율로 본다면 단기간에 이어서 가장 많이 증가했네. 지금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 부채비 아니 총부채는 당연히 증가지. 나라가 발전하니까 어휴 참나. 중요한 것은 그 부채 비율이 그 총생산 대비 얼마에 차지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이거 보이시잖아. 이게 증가했어요? 뭘 증가해 증가하기는. 이거 갖고 떠들어대. 어휴 참나. 예, 그래서 미국의 부채 비율은 증가하긴 했어요. 증가를 안 하지 않았지. 하지만 예전같이 증가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증가한 건 맞긴 맞는데 예전같이 그렇게 증가율이 높진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냥 요건 알겠죠? 이게 현실이에요. 이거 갖고 떠들어대지 말고 이건 어차피 부채는 늘상 증가하는 거니까. 야 그러면 여기는 안 증가합니까? 그 부채가 이렇게 떨어집니까?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부채가 떨어지는 게.
그러니까 이제 언론을 잘못 보게 되면 내가 이해가 떨어지는 거지. 그럼 나만 손해인 거야.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은 미국의 부채 상황에 대해서 올바르게 내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나만 손해야. 엉뚱하게 내가 이해하게 되면은 그냥 뭐 나는 그냥 엉뚱하게 이해했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어차피 여러분들이 경제를 파악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잖아. 근데 엉뚱한 판단을 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피해는 나에게 오는 거지. 그러면 남에게 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면밀하게 따져서 분석해가지고 나에게 이롭게 승화시켜야 돼요. 최근에 그 오늘도 부채 비율이 많이 부채 비율이 아니라 요거 채권 금리가 많이 올라갔죠. 오늘 4.2% 돌파했습니다. 10년물 채권 금리가. 뭐 2년물 채권 금리도 3.9%까지 올라왔네요. 3.999%까지. 지금 어떤 일이 여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거 다 블로그에다 올려드렸으니까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국채금리 상승과 부채 증가와의 상관관계. 미국 정부가 부채를 늘 때 이는 주로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부채 증가에 따라 국채 공급이 증가하게 되고 시장에는 더 많은 국채가 풀리게 됩니다. 공급이 증가하면 투자자들은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는 더 높은 수익률 없이는 더 많은 국채를 사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부채가 증가할수록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채가 증가하게 되면은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돈을 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채권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부채를 메꾸려고 한다면은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금 부채가 늘어나는 건 맞아요. 지금 순간에 부채가 이제 급작스럽게 늘어나는 타이밍이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늘어나. 왜 늘어나냐면은 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대선이 있잖아. 미국의 대선을 치르려고 한다면 미국 정부에서 돈이 나가. 이 어마어마한 돈이 해리스와 트럼프에게 나가.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대선 관리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돈이 지출이 돼요. 그러면 그게 뭐겠어? 돈이 지출되면 당연히 부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선이 있어가지고 부채가 증가를 해요. 그럼 여기 나온 것처럼 부채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채를 메꾸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채권을 많이 발행하게 되면 당연히 채권 금리가 올라가겠죠. 어렵지 않죠? 그 얘기예요. 네, 대선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에다가 이 지금 채권 금리의 상승은 대선 때까지는 고금리를 유지할 거라고 드린 거잖아. 그리고 오늘이 10월 23일이잖아요. 다음 주 정도면 거의 끝나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마무리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당분간은 이 고금리가 1, 2주 정도는 유지될 가능성이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이거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거 읽어보시면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공공부채 문제를 주요 경제적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글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공공부채 문제를 주요 경제적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요거는 말씀드렸죠? 이거 GDP 대비 부채 비율. 그리고 요거는 이제 부채 총 규모. 그래서 요거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부채로 보는 거에 대해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지금 어떤 거에 대해서 지금 리스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 서비한 건데 공공부채가 증가하는 것 때문에 나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게 미국 대선 앞둔 투자자들의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의 내용을 여기다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거는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뭐 굳이 설명할 영역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살짝은 이야기해 볼까요? 미국 재정 고문들은 대다수 68%가 이게 68%예요. 여기 뿅 가족이 퍼블릭 공공부채 요걸 가장 위험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뭐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보다 공공부채에 대해서 더 우려스럽게 투자자들은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미국 재정 고문들은 대다수 68%가 공공부채를 가장 큰 경제적 위험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는 대선이 끝나더라도 공공부채가 증가할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입니다. 공공부채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지출을 조정하거나 세율을 인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국가의 재정 지속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그 최근에 트럼프하고 해리스의 그 지지율이 역전됐잖아요. 그동안 해리스가 지지율이 좋았었는데 이제는 이제 당선 확률이 높은 게 트럼프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근데 이걸 살펴봤는데 트럼프가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당선 확률이 높아졌냐면요. 트럼프의 어떤 그 대선 정책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여기 있지. 미국 이건가? 이거. 네, 트럼프의 세금 개혁이라는 게 있어. 요 내용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국민들이 가능하다면 세금을 덜 내게끔 예전보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 세금을 덜 내게끔 해준대요. 약간 포퓰리즘 그런 느낌이 있는데 하여튼간 그렇게 해준대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잘 봐보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분들이 공공부채가 가장 큰 경제의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게 되면 부채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부채가 증가하게 되면 그 부채를 메꾸기 위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잖아, 국민들이. 그러면 나에게 부담스럽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근데 트럼프는 정책이 뭐냐면은 본인이 대선이 당선이 되게 되면은 국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지 않겠다. 덜 걷겠다. 감면 정책. 예. 그래서 이게 뿅 올라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뭐 너무 좋아서 이런 거보다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선에서 솔직히 일반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냥 열혈 정치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만 적층 그런 분들만 정치에 관심 있지 일반 개인 분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요. 근데 자기에게 피부에 와닿는 것이라고 한다면 세금이잖아요. 세금은 이제 모든 국민이 내는 거잖아요. 네, 세명 세금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트럼프가 제시를 한 거죠. 근데 여기 서비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공공부채로 인해서 대선 끝나게 되면 세금을 더 많이 걷어 들일 건데 트럼프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트럼프가 더 지지율이 지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죠? 트럼프가 뭐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 그냥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에게 실제적으로 이득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걸 보는 거잖아. 아시잖아요. 사람이란 게. 자기 이익에 부합되면 지지하는 거고, 아니면 지지 안 하라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그 경제적 관점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단순하게 뭐 트럼프 지지자, 뭐 해리스 지지자, 이거를 정치적 관점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정치적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평론을 하시는 분들은 뭐 흑인 남성이 해리스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로 예,
트럼프를 선택했다. 그래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 감정의 관점으로 떠들어야 되는 거야. 감정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이게 경제를 모르시는 분들은 맨날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고. 근데 경제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아 그렇잖아. 모든 게 돈이잖아. 돈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뭐 그렇잖아요. 뭐 이혼 사유도 대부분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도 다 대부분 돈이잖아요. 그 이것도 마찬가지야. 트럼프가 지지율이 올라간 것은 세금 감면 혜택을 국민들에게 주려고 하니까 지지율이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올바른 해석인데 그냥 감정적으로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지. 돈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피부에 와닿는데 그러니까 이상한 이야기 막 헛소리 막 떠들어대는 거지. 정치하시는 분들은. 경제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돈의 관점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그 제가 부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드린 부분은 민스키의 모멘트 이게 모멘트가 모멘텀이 아니에요. 모멘트라고 해가 순간 모멘트 민스키 모멘트는 자산 가격이 갑작스럽게 급락하는 순간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요새 그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 느끼지 않으세요? 뭐 우선 첫 번째로 채권 금리가 올라가죠. 채권 금리. 두 번째로는 또 뭐가 올라가죠? 금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자산들이잖아요. 아,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니죠.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여하튼 이제 자산 가격이 갑작스럽게 빠지는 순간이 이게 뭐냐면 민스키 모멘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이제 부동산 버블이 발생했을 게 2008년도인가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인가? 예, 그때 이제 어, 자산 가격이 폭락했잖아. 이 그런 걸 이제 민스키 모멘텀이라고 갑작스럽게 빠지는 거. 버블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요번에도 마찬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야. 요번에도 채권 금리가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 뭐죠? 올라가다가 대선이 끝나게 되면 이제 채권 금리가 빠지면서 그다음에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금 가격까지도 빠지지 않을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지금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잖아. 자산 가격 이거 자산이잖아. 안전 자산이긴 한데 자산이잖아. 근데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 이 금 가격도 빠지긴 하거든요. 지금은 그나마 아직까지 괜찮긴 하지만 진짜 안 좋아지면 금 가격도 폭락해요. 하여튼 그래서 이게 민스키 모멘트라는 건데 이거 한번 같이 볼까요? 이거는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폴 튜더 존스가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와 두 대선 후보의 지출 증가 약속에 대한 대해서 경고한 내용이다. 채권 시장에서의 대량 매도가 이자율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채권 시장에서의 대량 매도가 이자율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선거 후에 시장이 정부의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와 두 대선 후보가 약속한 지출 증가로 인해 채권 시장에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민스키의 모멘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민스키 모멘트는 자산 가격이 갑작스럽게 급락하는 순간을 가리키며 이는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식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갑자기 폭락하는 순간이 발생할 수 있다. 존슨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모두 재정 적자를 심화시키는 정책을 펼쳤다고 지적하며 두 후보의 경제 정책이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더 잘 조정할 방법으로는 감세 연장 중단이나 넘어갑시다. 이거 좀 어렵다. 야. 요거는 그다음에 정부의 재정 문제와 채권 시장의 불안정성을 예측하며 향후
국제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했습니다.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민스키 모멘트는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가 정의한 개념으로 자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갑자기 급락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보통 금융시장에서 과도한 레버리지 차입을 통해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결국 차입 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면서 금융 불안이 폭발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산 가격이 오를 때 투자자들은 이익을 보고 더 많은 자금을 차입하게 되며 이로 인해 자산 거품이 형성됩니다. 그러나 일정 시점에 이르러서 빚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자산을 급하게 매도하여 유동성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산 가격이 급락하며 시장 붕괴가 일어납니다. 민스키 모멘트는 여러 금융 위기에서 관찰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는 미국의 주택 시장에서 발생한 레버리지 증가와 거품 형성, 그리고 그로 인한 자산 가격 붕괴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부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대규모 자산 매도로 인해 금융 시스템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된 사례로 꼽힙니다.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와 채권 시장에서의 매도 압력이 높아지면 시장이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민스키 모멘트와 연결지어 설명하며 자산 가격의 급락과 이로 인한 경제 위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부채로 인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이걸 좀 살짝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2023년 1분기예요. 2023년 1분기부터 부채가 증가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부채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제가 이걸 보여드릴까요?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나스닥 있잖아요. 나스닥 지수가 언제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냐면 2023년 1분기 때부터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부채를 갖다다 쓰면서,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여기 봐보세요. 여기겠죠. 여기 키치 봐봐요. 여기가 2023년 1월이거든요. 이거 나스닥이에요. 나스닥이 봐보세요. 이게 올라갔다가 나스닥이 쭉 빠지잖아요. 이때 조정 준 거 아시죠? 이때가 뭐였냐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었어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때 잘 보세요. 2023년에 딱 정확하게 보이시죠? 1분기. 이거 1분기예요. 이때 이후로 지금 계속 나스닥이 올라가죠. 올라가잖아요. 올라갔다가 지금 이렇게 더블탑 주고 있죠. 여기서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아직 안 내려오지만, 그치? 근데 이때가 뭐였냐면은 미국에서 부채가 증가하기 시작했을 때예요. 이때 미국에서 부채가 증가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부채가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시장에 돈이 풀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이렇게 올라간 것은 부채에 의해서 올라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거 이거 있잖아요. 민스키 모멘트. 부채로 인해서 지금 이게 올라간 거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부채에 대한 압력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거품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 거품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갑작스럽게 빠질 수가 있잖아요. 왜? 민스키 모멘텀에 의해서. 그러니까 민스키 모멘텀이란 것 자체가 거품이 형성됐을 때 자산 가격이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자산 가격이 왜 빠지냐면 빚을 져서 그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적에 갑작스럽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촉발할 수 있는 그 촉매자 역할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현상이 갑작스럽게 자산 가격이 빠지는 타이밍이 오는 모멘텀은 그 트리거 역할을 하는 것은 12월 달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의 채권금리 인상과 미국에서 채권금리 인하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이때가 엔캐리 트레이드가 발생하잖아요. 엔캐리 트레이드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자산을 청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잖아. 왜? 미국 금리와 일본 금리가 차이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부채에 의해서 지금 올라간 거잖아요. 부채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보시게 되면 요새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죠? 엔비디아. 지금 올라가는 게 엔비디아만 올라가잖아요. 다른 종목 올라가요? 물론 몇몇 종목 올라가긴 하는데 그 M7 종목 중에서 올라갔다 대부분 다 빠지고 메타도 최근에 올라갔다 다 빠지죠. 조정을 주고 있죠. 엔비디아만 올라가잖아. 특정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들만. 물론 다른 기업들도 돈을 벌긴 버는데 그래서 예, 이게 만약에 빚에 의해서 올라갔다고 한다면 이게 갑작스럽게 폭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스키 모멘트라는 것 자체는 갑작스럽게 빠지는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산 가격. 근데 자산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산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아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다시 한번 정의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채권도 자산이고요. 이거 다 자산이에요. 자산. 이런 게 다 자산이잖아. 비트코인도 자산이고 주식도 자산이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투자 자산이잖아요. 근데 저것이 갑작스레 그러니까 얘는 현금성 자산이, 얘는 투자 자산은 아니죠. 얘는 달러니까 현금성 자산이죠. 근데 얘는 투자 자산이잖아. 얘도 투자 자산이죠. 부동산 투자 자산, 코인도 투자 자산, 금도 투자 자산. 그러면 이제 민스키 모멘텀이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자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빚으로 해서 무엇인가 자산을 샀는데 내가 빚을 통해 가지고 주식을 샀어. 주식을 막 샀어. 근데 갑자기 주식이 빠져. 근데 내가 그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러면 이제 간단한 신뢰로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반대 매매란 게 발생하잖아요. 만약에 그 대출을 내가지고 증권사 그 레버리지를 활용해가지고 투자하신 분들은 일, 일정 순간 계속 빠지게 되면 갑작스럽게 더 빠져버리잖아요. 반대 매매가 나와가지고. 이해가 되시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빚을 져서 주식에다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빚을 져 갖고서 금에다 투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금이란 것은 사치품이잖아. 근데 이 사치품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 경제가 안 좋아서 수요가 떨어져. 그러면 자산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어느 순간 빨리 내가 매도를 때리고서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금을 확보할 수가 없어. 없는데 빠졌어. 경제는 둔화가 돼. 근데 내가 팔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그러면 당연히 반대 매매가 나오겠지. 반대 매매가 나오면 어떻게 했어? 이게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자산 가격이 막 올라간다고요? 지금 뭐 주식 올라가고 금 가격 올라가잖아? 그러면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럼 어느 순간 여기까지 버텨. 여기까지.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최대 버텼었는데 버텼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 그럼 괜찮겠지. 여기까지 요 정도는 뭐 내가 버틸 수 있는 구간이라 생각해. 손절 때리지 않고. 근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어. 전저가 깼어. 근데 전저가 깨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빚을 통해 가지고 주식을 샀고 빚을 통해 갖고서 금을 샀다고. 왜 투자 자산이니까. 근데 여기를 전저가를 깨버리게 되면 이게 반대 매매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이렇게 되면 더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빠져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 정도 버티다가 B파동까지 올라가다가 요게 이제 C파동 나올 때 전저가 깰 때 이렇게 되면 이제 더 빠진다는 얘기잖아. 그 C파동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자동으로 내가 손절을 할 수밖에 없죠. 반대 매매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갑작스럽게 급락하면서 떨어지는 거겠죠. 대부분 요 정도는 버텨요. 요 정도는. 버티는 그 오차 범위가 있어요. 버티다가 아니다 싶으면 요 빠지게 되면 전저가 깨버리게 되면 그래서 C 파동이 길잖아. 그래서 이게 여기가 A 파동이고 여기가 B 파동이고 그래서 C 파동은 A 파동의 몇 배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 부채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부채가 증가를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일은 별로 없어요. 미국이란 정부 자체는. 미국은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해도 그리고 아까 보셨잖아요. 이게 뭐가 증가했어. 증가하지도 않았잖아. 예? 이거 보셨잖아. 뭐 이게 증가했습니까? 근데 나스닥이 올라간 것은 미국 부채로 해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부채를 통해 가지고 지금 매매를 해 가지고 트레이딩을 해 가지고 올라간데 만약에 나스닥이 빠지게 되면은 그러면 갑작스럽게 민스키 모멘트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갑자기 폭락장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자산에 대한 거품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이란 나라는 걱정할 필요 없고 지금 지금 누구죠? 그 IMF 총재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IMF 총재도 뭐라고 했어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부채다고. 인플레이션은 대부분 좀 안정적으로 하락을 해가지고 상승률이 둔화돼가지고 요거는 다들 잘 극복을 했는데 물론 이제 어, 극복을 못한 나라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했죠. 선진국들은 극복을 했는데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인플레이션은 이제 지금 빠졌다 이제 반등이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이건 큰 문제는 아닌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부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부채가 미국의 부채가 아니라 그 각자 개인의 부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도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국의 지금 부채 상승률이 장난 아니잖아요. 특히 한국은 지금 부채가 어디서 많이 발생하냐면 어디죠? 그 뭐냐? 그 부동산 쪽에 부채를 뭐라고 하지? PF 대출이라고 하죠. PF 대출 이거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PF 대출 이거 돌려막기 하면서 지금 개인들한테 물량 떠넘기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부채가 너무 높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좀 위험하긴 하겠죠. 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가 위험한 것이 미국이란 나라가 위험한 건 아니겠죠. 미국이 위험할 일은 없죠. 기축통화국가 뭘 위험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 수가 있는 건데 가만히 앉아 있어도. 네, 그래서 여하튼 간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갑작스럽게 자산 가격이 폭락을 할 타이밍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러기 전에 대비를 하실 필요는 있죠. 근데 이 모든 것은 부채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부채로 인해서 발생하는 원인은 어차피 그동안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거기다가 다시금 최근에 금리 인하를 기준금리 인하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금리가 반등해서 올라왔잖아요. 근데 채권금리가 왜 반등해서 올랐어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미국 정부의 지출이 있다 보니까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채권금리가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짧은 관점으로 본다면 부채가 증가할 거냐? 그러면 대선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채로 인해서 증가한 부채로 인해서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긴 하겠죠.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왜냐면 지금 그래도 버티잖아요. 버티는데 이게 미스키 모멘트가 발생하게 되면 대선 끝나고 오히려 악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한번 봐보세요. 뭐 이거는 뭐 픽스가 된 건 아니니까. 그래도 이런 개념만 갖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야기했어요. 뭐 가봐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하튼간에 현재 상황은 뭐 이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좀 이야기했는데요. 현재 채권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두 가지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대선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미국 대선 끝날 때쯤이 저거잖아요. 11월 7일 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잖아요. FOMC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다 걸려 있어요. 11월 네, 둘째 주. 11월 둘째 주가 가장 그 핵심인 것 같아요. 그때 뭔가 그 턴어라운드 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거는 좀 더 가서 이야기합시다. 그렇게 좀 생각되어지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럼 결국에는 무슨 얘기죠? 결국에는 뭐 당분간은 이 고금리가 유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 당분간 고금리가 유지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지? 그럼 금리 인하의 수혜 섹터는 시장에서 뭐 수혜를 보기는 어렵겠다.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올라간 섹터를 보시게 되면은 커스터머 스탬플스 필수 소비재죠. 여기가 0.92% 올라갔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쪽이 0.36% 올랐고 에너지가 0.20, 리얼 리스테이트가 0.16. 그래도 부동산 쪽이 약간 선방하긴 했네. 근데 세미컨덕터가 빠졌죠. 이게 엔비디아가 살짝 조정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빠진 건 아닌데 마이너스 0.24. 파이낸셜 금융 쪽이 마이너스 0.12. 헬스케어가 마이너스 0.16. 커스터머 디스크레셔너리 여기가 이제 임의 소비 쪽이 마이너스 0.27, 유틸리티 쪽이 마이너스 0.40, 머티리얼즈 원자재 쪽이 마이너스 0.86, 인더스트리얼 마이너스 1.19. 약간 약세 모양새라고 보면 되겠죠. 요 정도 이야기하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요거 이야기할까요? 원유 가격. 원유 가격을 좀 보게 되면은 네, 브렌트유가 75달러, 76달러까지 올랐었죠. 그다음에 크루드 오일도 최근에 좀 반등합니다. 이거 서브텍스 원유. 그다음에 천연가스는 살짝 조정받았어요. 근데 뭐 빠진 건 아니고. 예. 이렇게 하다가 살짝 올라오려고 하다가 살짝 그래도 원유 가격이 살짝 올라오죠. 근데 이 원유 가격이 살짝 올라오는 이유가 최근에 중국에서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베이징의 금리 인하 이것으로 인해서 어, 유가가 살짝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읽어보시면 아세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베이징의 금리 인하하고 그다음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인해서 현재 유가가 안정적인 상황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74달러 정도, 76달러 요 정도 올라왔잖아요. 브렌트유는 서브텍사스 원유는 71달러. 요 정도면 현재로서는 뭐 안정적인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냐면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징의 중국의 금리 인하는 수요가 발생하니까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됐잖아. 그러니까 이 올라가려고 하는 매수세와 이 매도세가 이 중립을 이루잖아요. 힘에 대한 중립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원유 가격이 적정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할 수가 있냐면 중국 경제에 대한 성장 둔화와 글로벌 수요 약세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빠질 수가 있어요. 유가가. 그러니까 지금은 뭐 74달러 정도에서 유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경제 성장이라는 얘기는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재 쪽은 중국이에요. 중국이 성장할 수 있느냐, 성장 못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중국이 지금은 성장을 못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둔화가 될 거고, 수요가 둔화되면 유가가 빠지겠죠. 그 유가 빠지게 되면 70달러 이하로 빠질 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아직은 빠지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다시금 이게 올라왔잖아요. 반대에서 올라왔잖아. 이 얘기는 그 중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중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소비재 쪽이 다시금 소비재 소비재 쪽에 다시 힘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반대로 이야기한다면은 오늘 그 기술주가 빠졌잖아요. 미국의 지수가 빠졌잖아. 약세로 약간 빠졌잖아. 어제 이어서 약간 빠졌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 박스권에서 소비재 쪽이 올라오고 기술주가 지금은 약간 약조정을 받고 있다는 얘기지. 이해가 되시죠? 중국이 살아나고 있고 미국이 죽는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 했잖아요. 박스권은 질량 보존의 법칙. 소비재가 올라가야 되면 기술재가 빠진다고. 근데 이 소비재는 어디가 중심이에요? 중국이 중심이라고요. 성장주는 어디가 중심이에요? 미국이 중심이라고요. 근데 지금 미국이 빠지니까는 중국이 살아나서 올라오잖아. 이해가 되시죠? 기술재가 빠지니까 소비재 쪽이 올라가잖아. 그 중국이 살아서 올라온다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다시금 이제 중국을 좀 보실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중국을 보다 보면 소비재 쪽을 여러분들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긴 하겠죠. 근데 어차피 지금은 박스거리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좀 위험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좀 가장 위험할 수 있냐면요. 나스닥이 좀 위험할 수가 있죠. 왜냐면 이게 나스닥이 이게 좀 확대 보게 되면은 이게 아직까지는 전국가를 돌파하지 못했거든요. 만약에 전국가를 돌파하게 되면은 그러면 괜찮을 수가 있긴 하죠. 지금 이게 나름대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돌파하면 괜찮을 수가 있는데 모르겠네. 이게 돌파할지 못 돌파할지. 근데 지금은 돌파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지금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서 금리가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어서 금리가 올라가는데 나스닥이 올라간다. 모르겠네.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안 빠지길 기대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오늘은 아까 보셨다시피 섹터에서는 좀 빠졌잖아. 세미컨덕터가 반도체가 마이너스 0.24 빠졌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제너럴 모터스 많이 날라갔죠. 봐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알파벳이 올라갔구나. 메타도 좀 올라가고. 알버말 끼죠. 여기 보시다면 알버말이 올라갔죠. 알버말이면 저거잖아요. 리튬이잖아. 그럼 원자재 쪽이 올라간다니까. 그리고 봐봐요. 이게 지금 반도체 섹터인데 엔비디아 살짝 빠졌죠. 많이 안 빠졌어요. 마이너스 0.35. TSMC 빠졌죠. TSMC는 많이 빠졌네. 마이너스 2.03 빠졌네. 많이 빠지네. 최근은 많이 빠지는데. AMD도 빠졌네. AMD도 지금 내려오네. 마이너스 2.64. 마이크론도 빠지네. 그쵸? 약간 빠진다. 그래서 이게 좀 빠져요. 오늘은 이제 반도체 쪽이 좀 빠졌어요. 물론 이제 뭐 선방한 것도 있는데 그 대부분 빠졌어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빠지고 데이터 센터 텔코닉스 빠지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기술자가 약간 약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봐야지. 근데 엔비디아가 무너져야지 완벽하게 무너지는 건데 엔비디아가 무너지고는 있지 않아서 엔비디아가 또 하락해야지 크게 무너진다고 봐야 되는데 아직은 엔비디아가 살아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뭐 시장이 무너지는 것 같진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엔비디아겠죠. 대장주니까, 그치? 근데 이게 한번 계속 보죠, 뭐. 엔비디아가 전고가를 돌파하긴 했죠. 근데 오늘은 이제 어 마이너스 0.36 살짝 빠진 거라서
그렇습니다. 예. 요 정도면 뭐 분위기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제가 저번에 한번 이제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그런 말씀드렸잖아. 그때 당시 이제 이게 그 이때였죠. 10월 18일 날 하락 잉태형 캔들 나왔다고 이야기했잖아. 그렇죠. 하락 잉태형 블랙 캔들. 그래서 저는 이제 엔비디아를 봤을 적에 앞으로 좀 지수가 약세로 빠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 근데 제가 예상한 대로 빠지긴 빠졌어요. 지수가 최근에 그렇죠. 계속 뭐 다우도 빠지고 있고 S&P 500도 빠지고 있고 그나마 나스닥이 약간 버티긴 하는데 그렇게 강하진 않죠. 근데 이제 엔비디아만 제 예상과 다르게 올라왔죠. 엔비디아가 그치. 그러니까 지수는 지금 대부분 약간 약세로 빠지는데 엔비디아만 버티고 있는 현상이에요. 이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다우잖아요. 다우가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쵸? 다우 빠졌죠. S&P 500도 빠졌죠. 밑꼬리 잡아주긴 하죠. 근데 이게 지금 나스닥도 이게 보시면 더블탑이거든요. 이게 지금 좀 쉽지는 않아요. 이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다음에 너셀 지수가 아예 내려 꽂았죠. 너셀 지수는 아래로 내려 꽂았고.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는 대부분 좀 약세 모양새는 있어요. 그리고 예. 근데 많이 빠진 건 아닌데 약간 약세 모양새는 있어요. 근데 한번 저걸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걸 주목하셔야 되냐면 그 채권 금리가 상승하잖아요. 채권 금리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건 눈여겨봐야죠. 왜냐면 통상적으로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기술주에게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태가 그렇게 녹록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나스닥이 막 올라가서 이 정점을 찍은 다음에 더블탑을 주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예 이렇게 빠진 상태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폭락한 상태가 아니라 여기 단기 고점 자리에서 약간의 더블탑의 모양새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상태 이런 상태인데 채권 금리가 지금 고금리잖아. 물론 이제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을 수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를 유지할 거 아니야. 지금 4.2%대니까. 그 최소 못해도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뭐 4.0% 정도? 그러니까 결국은 4%대에서 놀고 있을 거잖아. 근데 고금리일 때는 고금리 상황에서는 그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죠. 고금리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저금리 상황으로 좀 떨어져야지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약간 고금리니까 당분간 좀 시장을 방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중국 지수를 보시게 되면 중국이 올라갔다가 빠졌잖아. N장으로 해서 다시 올라가죠. 그쵸? 그리고 이거는 항생지수거든요. 홍콩 항생지수. 얘도 올라가지. 그치? 그러니까 중국이 올라오니까 어디가 올라갔어? 그러니까는 중국이 올라가면 당연히 유가가 올라오겠지. 유가가 올라오잖아. 아까 말씀드렸잖아. 봐봐. 중국이 올라오잖아. 중국이 올라오면 여기 이게 나스닥이거든. 중국이 올라오면은 지금 살짝 올라오지. 중국이 살짝 올라오면은 나스닥이 살짝 빠진다고. 반대로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 브렌트유잖아. 브렌트는 어떻게 됐어? 올라가겠지. 중국이 올라가니까. 이해가 되시지? 그러니까 이런 상관관계가 있어.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려면 채권금리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근데 채권금리가 지금 이 플래그 패턴에서 올라온 거거든. 그럼 이게 빠져봤자 어차피 지지라인이야. 그러니까 이게 쉽게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채권금리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되게 미세하게 움직이는 타이밍이에요. 되게 미세하게. 그 대신 이제 그런 건 있죠.
현재 상태는 이제 미세하게 움직이긴 하지만 단기 고점의 모양새는 있죠. 그러니까 미국 관점으로 본다면. 근데 중국 관점으로 본다면 오히려 N자형 파동에서 반등의 모양새는 있는 거죠. 그러면 약간 지금은 소비재 쪽으로 한번 주목해 볼 필요는 있긴 하겠죠. 이해가 되시죠? 이 정도 설명해 드리면 됐겠죠? 아, 그리고 아까 전에 이거 그 금리 관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채 관점. 이거 여러분들 제가 좀 간략하게나마 좀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 여기 제가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 민스키 모멘트도 한번 봐보세요. 이 민스키 모멘트하고 그 다음에 존스, 예, 폴 튜더 존스 이분이 이제 경고한 내용하고 제가 민스키 모멘트하고 정리해서 올려드렸거든요. 자료. 이거 좀 보시면 뭔가 개념이 좀 잡히실 거예요. 위험 관리하는 관점에서. 그러면 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종목 올려드린 것은 GM. GM 이거 영상 올려드렸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파이버 프로. 요 회사는 재무가 좀 받쳐주긴 하더라고요. 좀 특이한 광섬유 쪽, 자이로스코프, 요쪽 사업을 하는 건데, 네, 요 기업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방송 여기까지 할까요? 충분하게 뭐 말씀드린 것 같긴 합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해 드린 것 같아요. 뭐 부족한 것은 또 내일 또 이야기하고요. 네, 그러면 이번 방송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네, 동가치TV 유튜브에 오셔서 여기 멤버십 가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로도 오세요. 가치 투자. 여기는 멤버십 종목 리딩 방송입니다. 열흘 같이 멤버를 등록하신 후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